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새로운 라운드, 새로운 의문. 이게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과거하고 다른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새로운 라운드, 새로운 의문. 새로운 라운드는 뭐냐면 작년까지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분쟁 형태는 환율 전쟁이라든지 지적 재산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면 화웨이를 미국이 내리눌러서 생기는 막 그런 트러블들, 그 다음에 환율 관련해서 그 환율 조작국으로 막 지정하겠다? 막 그러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관세 전쟁? 그런 거였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그 다음 또 다른 모습?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에게 내놓은 카드는 홍콩 보안법을 관철시키겠다. 그 보안법을 아예 그냥 통과시켜 버렸죠. 원래는 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미국이 먼저 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고개를 숙일 마음이었다면 통과를 안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끌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러고 그냥 바로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 얘기인 즉슨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난 신경 안 써?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가후가 일단 떨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달러 페그제를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는 그냥 못 이긴 척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립양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걱정 혹은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어떤 대립에 의해서 여기 나온 대로 자금 이탈이 심각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전염돼서 중국 시장이 떨어지는데 한국 시장이 아무렇지도 않지가 않아요. 구조가 있어서요. 우리도 같이 떨어질 것인지, 그 다음에 작년처럼 둘이 붙었을 때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는데 그럴 것인지 라는 게 첫 번째 걱정. 두 번째는 반대로 이 상황에서 대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죠. 선생님 수익률도 이 상승에 기인한 수익률이겠죠. 그럼 이렇게 상승한 이 수익률에 또 다른 고민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참여하면 괜찮겠는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미국이랑 한국과는 다르게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래서 가파른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남들보다 천천히 오른 경우는 시간을 단축해서 올라와서 항상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식의 상승을 보통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어쩌면 빨리 키를 맞추기 위해서 더 가파르게 상승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이만큼 올라온 정도가 지금 글로벌 시장 올라온 거에 비교했을 때 작다면 앞으로도 더 여지는 있어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코로나로 상승한 시장도 이런 식으로 가파른 상승이 있었는데 똑같은 논리로 보면 코로나로 인한 상승 때는 잘못됐고 괜찮았고 얘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어떤 평가를 내릴 건지 라는 것들이 지금 중국에 관련돼서는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이럴 때 중국 증시를 좀 아는 사람들은 또 그 질문 중에 좀 더 차원이 좀 더 깊어진 고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은 바로 직전 이 고점, 이 위의 고점에서 4,000, 제 기억에 500은 못 갔던 것 같고 4,500 정도 갔었어요. 단 2달 만에 2,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거품 붕괴, 이게 그런 뜻이에요. 2015년도에 4,000까지 갔다가 4,500 정도에서 2,000대까지 제가 보기에는 2달 정도? 그렇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중국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이번에 약간 상황은 좀 다른 듯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지금 사도 된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과격하죠? 지금 막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근데 왜 그런지의 이유를 저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선생님 같은 분은 가지고 있으신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치한다면 더 보유해도 된다는 뜻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믿을만 하지 못하면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달에 제시드렸던 지금 중국 시장을 볼 때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뷰는 예전과는 다르다. 지금은 둘 다 투트랙을 원한다. 지난달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난달에 투트랙을 원한다 설명드릴 때 이 얘기의 내용은 뭐였냐면 둘 다 외부적으로는 충돌하지만 그 안으로는 직접적인 대립을 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라는 게 지난달 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의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될 거로 예상하고 시장에서 좀 내 포지션을, 내 포트폴리오나 내 금액을 줄여놔야 할 것인가. 왜? 작년도를 생각하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꽤 떨어졌었거든요. 몸살을 앓았으니까 그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안 그래도 된다. 왜? 겉으로는 부닥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대립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지난달 제 의견이었어요. 현재까지만 보면 맞았네요. 왜냐하면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난달에 일찍 좀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매도였을걸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고객들의 질문은 이번 이 무역 분쟁이 본격화 양쪽이 포화를 터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였다면 저는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과거처럼 부닥칠 것 같지는 않다. 과거처럼 부닥칠 것 같지 않다는 이유의 근거는 뭐였냐면 트럼프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3일이 대선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있어서 주된 그 지지 세력 1순위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팜비치,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군요. 이 무리 같은 걸 부르는 이름이 뭐가 있죠? 팜벨트.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해요. 자기 혼자 떠들죠? 팜벨트라는 건 뭐냐면 농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인 분들이 지지를 해서 트럼프는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도 마찬가지, 자세히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달쯤 자세히 다뤄 드릴 텐데, 미국의 선거제도는 독특합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 몇 명이 트럼프를 지지했냐 바이든을 지지했냐가 아니라 그 주에서 이긴 사람이 선거인단 전체를 먹는 그런 식의, 그래서 그 winner takes all 방식으로 진행돼요. 트럼프가 2016년도인가요? 예, 당선됐던 이유, 힐러리가 훨씬 더 많이 득표했지만 당선자는 트럼프가 됐던 이유는 선거인단 수가 많은 3개 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주에 선거인단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를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말하는 팜벨트는 뭐냐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고 농업이 주된 산업인 그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은 워낙 크니까요. 주마다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농부들 지지층을 유지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에서 미국 농산물을 강제로 사주게 한 거. 이게 첫 번째 팩트고, 이게 이행되는 모습이 있어야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이 부닥쳐가지고 이번 달 들어서 시진핑이 그래? 됐어. 그러면 헤어지자야. 끝. 뭐 그럼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자. 딱 이러면 일단 우리가 니네한테 하기로 한 그 1차 무역 협의에 우리가 농산물 사주기로 한 건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딱 돼버리면 트럼프 바로 깨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부닥쳐서 시진핑이 이행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트럼프는 잃어버린 게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행하는 거는 계속 하도록 해야 하니까 지금 트럼프로서는 치적이 뭐예요? 그가 첫 번째 내세웠던 40개월
그렇죠. 20개월 정도 최장기간 경기 팽창 구간을 자기가 만들어냈다.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뭐 세율 인하하고 하면서 이 장기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박살나 버렸잖아요. 1분기부터 공공의 IMF나 이런 데서 리세션에 빠졌다. 경기 침체라는 거를 선언 딱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간의 최장기간 경기 확장 구간은 깨져버린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그걸 이제 내세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찾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 괜찮다.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말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는 이 건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닥칠 수 없는 시진핑은요. 그러면 시진핑의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속으로는 진짜로는 부닥치지 않아야 되는 시진핑의 그 사정은 뭘까요? 시진핑도 그렇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시진핑은 그걸 이용해서 발로 뻥 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농산물 없던 걸로 해. 그러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트럼프가 완전히 궁지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이행하겠다. 우리는 협상할 의사가 있고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시진핑은 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시진핑에 있어서 지금 이 평화를 지켜야 하는 속으로는 안 부닥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를 쳐다보시는군요. 네, 당연한 건데요. 중국은 아직 충분히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해권 같은 것도 미국이 짓누르면 사실 좀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냐면 지난달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세미나에서 도광양회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 도광양회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모태똥이 말한 거고요. 얘기인즉슨 간단히 말하면 나 죽고 나서 100년 동안 미국한테 개기지 마라. 발톱을 드러내지 마라. 이런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판단한 미국은 상당히 충분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힘을 길러서 그때 본색을 드러내라. 라는 거였는데 시진핑은 참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힘을 발톱을 드러낸 것과 같아서 미국한테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2019년도에 그 중국은 상반기에 어느 섬에 중국의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회의라기보다는 와이프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해수욕 같은 거 하면서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람들에게 시진핑이 신랄하게 깨졌어요. 트럼프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니다.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래서 결국엔 도광양해라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진핑이 지금은 일단 겉으로는 받아들이고 발톱을 숨기고 우리 힘을 기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진핑도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버린 중국을 응징해 버리지 않는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국은 미국과 똑같은 소비시장을 가진 말 그대로 G2가 돼버렸어요. 미국의 소비력을 우리는 금액으로 평가했을 때 6조 정도라고 보거든요. 미국이 사줄 수 있는 힘이에요. 미국 시장에 어떤 회사가 진출하면 팔 수 있는 그런 양이 6조억이라면 현재 중국은 같은 6조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이 어느 사이에 이미 미국과 같아진 거죠. 그러면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중국이 이제 끝이다.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모든 그 소비에 있어서 결제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현재 달러로 결제되는 그 비율이 43%밖에 안 되는데 기축통화는 그거보다 과거에 달러가 전성기 때는 훨씬 더 높았어요.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통화 비율이. 지금은 결제되는 통화 43%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이탈해버리면 20%대로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치를 그냥 바로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통화가 유로화니까 바로 전 세계의 중심 통화가 유로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미국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 여러 나라가 했던 똑같은 패턴, 최고의 국가에서 계속 지는 해가 되는 이걸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꼽지만 지금 밟아버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린 쥐예요? 고양이예요? 뭔가 발악을 하면 미국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냥 놔둔 채로 더 이상 중국이 자기에게 이런 식의 대항을 하지 못하는 준비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엄청난 우방으로 대우하면서 G7 회의에 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정면으로 중국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쓰기 시작하면 왕따 작전. 중국을 그냥 이 네트워크에서 분리시켜서 중국이 전 세계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가장 큰 핵심 지역이에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섰을 때 한국의 현대차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완성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중국이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위치가 다른 나라에 끼치는 소비나 이런 거에 영향이 충분히 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생산과 제조를 우리들끼리 끝내자. 중국이 안 들어와도 충분히 한국 니네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번영 네트워크를 우리끼리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한국을 꼬시기 위해서 G7에도 들어오라고 회의에 오라고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한국을 대단한 국가로 대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아이들 말로 국뽕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에 의해서 흥분할 게 아니라 트럼프에겐 트럼프의 계산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중국도 강대하고 우리한테는 영향도 더 큰데 중국을 배척하고 미국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근데 뭐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표현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니네가 나를 그렇게 따돌리고 니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라는 그런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중국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동이 없는 너무나 예측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시대예요. 이제는 국가 간의 교역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대부분의 밸류체인이 다 들어와 있기를 바라요. 왜? 중국이 또 전염병에 걸려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 생산하고 싶으니까. 미국이 그걸 하기 위해서 대만의 TSMC를 꼬셔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하도록 만들고 한국을 꼬셔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하도록 만들고 일본을 꼬셔서 일본의 부품 회사를 미국에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거 이게 경제번영 네트워크예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 효과를 모든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걸 어길 수가 없어서 트럼프와 이재용과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이미 잡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우리는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 기업이 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 사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나라와 공장이 각각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경제 구조가 올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이 투자 시장은, 금융 시장은 생각보다 운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눈에 보이듯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지난달에 이거 얘기 드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며칠 한두 주 사이에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의 의견은 뭐였냐면 팔지 말자.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지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지 설명했잖아요. 투자 시장은 보통 이래요. 실제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볼 때는 뉴스에서는 막 이런 것도 이런 예상도 나오고 저런 예상도 나오지만 그거는 각 사람이 그냥 예상을 한 거고 실제로 확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어떤 식의 반응이 더 필요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식의 지식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표지를 알려주시면 저는 어떠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답을 주세요. 뭘 투자하면 좋아요? 중국을 사야 된다면 뭘 사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팩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팩트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실수록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고 지금 제가 말씀 그런 위기가 됐는데 담담하다 중국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면에서 홍콩 달러 폐지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이 홀콩이 아니라 홍콩이에요. 잘못 썼는데 홍콩 거래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만도 이미 알리바바 포함해서 가장 큰 회사 3개가 홍콩에 이미 상장했어요. 그런데 결정 난 것만 22개, 올 수 있는 개수 230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미국 상장 234개 회사가 홍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결정 난 거 25개. 3개는 이미 들어왔어. 중국의 초대형 3개 회사가 이미 홍콩에 상장했고 그 다음에 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서 진행 중인 회사가 22개. 올 수 있는 개수 234개. 얘들이 전부 다 홍콩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이 이런 상황 때문에 홍콩 달러 폐지에 미국이 건든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콩 지수는 H지수, 항생지수 이렇게 있어요. 홍콩의 시장은 이렇게 2가지 지수로 되어 있는데 홍콩 시장을 제가 투자하지 않아요. 저희 포트폴리오에 홍콩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홍콩은 이것 때문에 과거에도 전 ELS에 홍콩을 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H지수가 들어간 ELS는 하지 않았었어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부터 제가 ELS 신청했는데 왜냐하면 금융이 다인 지수예요. 금융이 너무 높아요. 현재예요, 이게 현재 홍콩 지수의 특징. 금융이 이렇게 높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금융 관련된 2008년 금융위기로 말씀드려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말 그대로 금융위기예요. 본토 홍콩 증시 다 같이 박살이 났는데 지금 코로나처럼 박살이 났는데 본토 지수가 100 올랐다면 얘는 50밖에 못 올랐었어요. 왜? 금융위기라서. 미국의 금융주, 미국의 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있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장이 다 올라왔었어요.
은행주 못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 이유는 다른 요즘처럼 나스닥처럼 다른 주도 업종이 올라와서 미국이 올라온 걸로 기억하시죠? 미국의 은행주는 올라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규제를 맞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홍콩 시장도 금융주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투자도 안 했고 심지어는 ELS에 들어간 곳조차도 못마땅해서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일로 들어와 버리면 보세요. 얘네는 자유소비재 IT가 거의 다예요. 230개 기업이 일로 들어와 버리면 금융이 이렇게 되고 자유소비재 IT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홍콩은 어떤 구조냐면 제가 좋아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말씀드릴 거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소위 말하는 IT 오케이, 자유소비재 오케이. 저거 필수 소비재라고 보는 게 맞는데 필수 소비재는 뭐냐면 전쟁이 나도 먹어야 되고 써야 되는 것들. 이게 필수 소비재예요. 앞으로 우리가 업종에서 주식을 골라야 한다면 선생님께서 개인 주식 개별 종목 얘기를 하셨다면 이 두 개 업종 안에서 고르시면 크게 걱정이 없죠. 물론 이제 그 개별 회사의 내용은 다르겠죠. 하지만 그런 것처럼 홍콩은 곧 제가 생각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미 옮긴 데들이 얘네들이에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자, 얘네가 옮기면 홍콩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보시면 이 홍콩은 두 개의 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온 김에 보시는 게 좋아요. H지수가 있고 항생지수가 있어요. H지수는 항생지수처럼 홍콩지수지만 본토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 더 많이 동시 상장돼 있는 기업이 더 많은 게 H지수. 항생지수는 말 그대로 홍콩지수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금융 비중이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전 투자하지 않았다 그랬죠. 만약에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230개가 계속 순차적으로 여기에 들어온다면 이미 결정은 났어요. 9월 달부터인가 H지수와 항생지수에 홍콩으로 상장에 들어온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니 메이튼이니 이런 회사들을 편입하기로 결정은 났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저는 이 지수를 투자하는 투자 대상을 알아놨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두 지수에 투자하는 대상은 어떤 거냐? 밑에 보시면 한국의 미래에셋이라는 타이거라는 미래에셋이 운영하는 차이나 HSCI ETF. HSCI는 뭐예요? 항생지수예요? H지수예요? H지수예요. 그러니까 타이거, 미래에셋은 중국 H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를 갖고 있어요. H지수 종목들로 구성된 거죠. 지금까지 저는 얘를 쳐다본 적도 없어요. 왜? 금융이 많은 업종을 싫어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융이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실 건가요? 네,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의 경제 구조에서는 미국의 금융주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금융주, 특별히 은행주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한테 선생님께서 파는 거 말고 사는 거 물어보시면 중국 주식 중에 피해야 될 거 중국 은행주, 인덱스 중에 피해야 될 거 중국 은행주가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인덱스들. 근데 대부분의 중국 인덱스는 중국 은행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 공상은행, 초상은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영은행인데 당연히 사이즈가 제일 크고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기 때문에 모든 인덱스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은행주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덱스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중국이 피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리쇼어링, 그 다음에 자체 내수를 기르는 정책에 있어서 은행주는 불이익을 봅니다. 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쓸 때 은행은 부실해지게 돼 있어요. 땡겨서 쓰는 돈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투자 포인트들을 중국에 관련돼서는 가질 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의견을 볼 때 지난달에 저는 중국을 여전히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의 본질이 이제는 2라운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제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중국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되느냐라는 거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면 얘가 입을 데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걱정이 이거였다는 거죠. 이 홍콩 달러 페그제 폐지라든지 보안법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들이 홍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은 그거에 대해 무덤덤하다. 두 번째, 홍콩 달러 페그제가 폐기됐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게 걱정인데 중국과 홍콩은 상당히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있다. 세 번째, 만약에 홍콩 달러 페그제가 폐쇄될 경우에 오히려 미국에게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해치 펀드들 중에 홍콩 달러 공매도 시작해서 이미 전쟁을 시작한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덤덤해하고 오히려 중국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이미 이전을 많이 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분규 그거 뭐라 그래요? 아니 그 홍콩에서 시위가 아주 격심해져가지고 이미 옮겼죠. 해외 자본이 이탈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미 그러니까 빨리 옮겨야 되는 데들은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초기 국면이면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미 시위 때문에 홍콩에서 비즈니스 쪽으로는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뭐 50%, 70% 영향을 받을 일이 생기겠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미 이탈할 때는 이탈을 했다. 이 상황에서도 다 떠나겠느냐라고 하면 다 떠나야 될 이유는 이 홍콩에서 그러니까 자본이 다 이탈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던 기업들이 홍콩에 들어오면 중국과 해외에서 이 중국 기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 들어오게 돼 있지 홍콩에 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바바를 사려면 이제 홍콩으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미국이랑 같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죠? 그러면 왜 이 일이 시작됐느냐?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상장 폐지하겠다고 위협했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게 시작된 거니까 중국 기업들은 너도 나도 본토에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쫓겨나면 선택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본토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 홍콩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 세 번째 폐쇄하고 비상장 상태로 바뀌는 거. 비상장 상태 하는 기업은 한두 개 있었지만 거의 안 할 거고 본토 시장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 되게 어렵습니다. 상장 규정이 좀 어렵고 오래 걸려요. 홍콩은 2달 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홍콩은 각 나라의 거래소들은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홍콩 시장은 차등 의결권제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도 230개 중에 대많은 숫자가 홍콩으로 이동될 것 같아요.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홍콩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무력화되는 것들과 겹쳤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해외 기업이 홍콩에 중국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올 거라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쉽사리 그렇게 자본 이탈로 인한 홍콩의 어떤 그런 폐쇄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 전에처럼 중국이 약하지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이 떵떵거리는 이유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그래 우리가 네 말 들어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안 지고 있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중국이 담담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제가 보기엔 아주 거만해요. 시진핑이. 옛날처럼 떨질 않아요. 그렇다고 부닥치진 않는 거죠.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국 주식보다 중국 주식 투자가 낫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부터라도 중국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중국 상하이 시장이나 심천 시장에 비해서 이 주요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도 알리바바가 주가가 이미 페이스북을 넘어서 세계 6위예요. 텐센트 세계 10위예요. 글로벌 10위입니다. 글로벌 6위고. 다만 S&P나 나스닥에 얘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카운트만 안 될 뿐 시총은 이미 페이스북을 넘겼어요. 그럼 쟤들의 그런 내용이 어떠냐? 충분히 미국 나스닥의 대표 기업들만큼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받은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국처럼 지금 미국 나스닥에 오른 것과 같은 팩트로 만약에 밸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만 중국 시장을 투자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나타났던 폭등장, 폭락장 왜 이랬는가? 이유는 중국은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시장이에요. 지금도 상하이 시장과 심천 시장을 올려놓은 주역은 개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매수자 구분을 해보니까 있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홍콩 통한 교차 거래에서 5거래일 동안 550억 위안으로 본토 주식 순매수했다. 개인만의 시장이 아닌 거죠. 지금은 훨씬 더 중국이 전에보다는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정도냐? 이는 지난달 전체 순매수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요 짧은 상승 기간 동안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가 동반되는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개인 투자자 시장인 특징을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런 개인들에 의한 폭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계속 행정 지도를 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2015년도처럼 폭등했다가 폭락해버리면 중국 정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과 같아요. 급등하면 관리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중국 시장은 수요 기반은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는 청년 부추라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1억 6천만? 1억이 넘어요. 대단하죠? 개인 투자자만 1억 6천만 명이에요. 우리 인구가 5,500만이죠? 10%면 얼마 돼? 55만인가? 500만? 네, 500만 뭐 이런 정도. 얘네는 1억 5천만. 네, 사이즈가 달라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정도 개인 투자자 시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장은 다르게 봐야 되고 빌리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기업 잘 모르죠? 이 빌리빌리가 나스닥에 상장 이제 언제 했냐면 18년도에 했어요. 2018년도에. 이게 유튜브예요. 중국의 유튜브 같은 회사가 빌리빌리예요. 뭐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H지수는 여기 와 있으면 이 알리바바나 뭐 메이투안핑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샤오미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뒤에 제가 양극화된 시장, 미국 시장 얘기를 주로 할 건데 그런 양상이 중국에게 올 수 있다면 비슷한 기업들이 있다면 아직 중국은 상당 부분 진행할 게 남아 있어 보이는 거죠. 미국은 괜찮고 중국은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기업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분기 이상 더 진행될 수 있는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이미 폭등을 했으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지금이라도 중국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포트폴리오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국 시장 중에서 CSI 300을 정식 포트폴리오에 작년도 초에 있었던 거고
중간부터는 심천으로 정해서 중국에 기술주 투자를 해왔는데 그때 심천에 들어간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니까 꽤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는 분도 심천을 빼지는 않았으니까 저희는 갖고 있는 분은 보유하는 거고 들어가는 분은 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저희가 심천을 새로 시작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쫓아다니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이미 1년 이상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는 연금에서도 심천을 사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지 않는 이유는 더 간다고 보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투자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국 펀드와 ETF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같은 차이넥스트, 심천시장 투자하는 두 개의 ETF가 있다면 우리가 보통 ETF를 투자할 때 뭘 보느냐? 자산 규모. 하나 아리랑은 55억, 삼성 코덱스는 202억. 규모가 다르죠. 같은 심천시장을 투자한다면 큰 거를 들어가야 되죠. 같은 투자지만 펀드들은 다 어떤 상태냐면 본토 펀드들입니다. 본토 펀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은행주 비중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중국을 부담을 가진 시점에 들어갔지만 한 달 뒤, 세 달 뒤 수익률은 다를 겁니다.